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동서가 한 명 있는데요. 오늘은 그 동서가 저희 시어머니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 오랜 사이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 초, 중, 고등학교까지 모두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첫 짝꿍이었던 남편이 인생의 마지막 짝꿍이 된 셈이죠. 남편과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같이 등교하고 같이 하교했습니다. 아주 어린 꼬마 때부터 매일매일 같이 놀았으니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들도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고 물으신다면요. 다 같이 휴가를 맞춰서 여름 휴가, 겨울 휴가를 갈 정도였죠. 두 가족은 기쁜 일을 함께한 만큼 슬픈 일도 함께했어요. 저희 엄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던 날도 울음에 지쳐 잠든 저를 안고 장례식 내내 저희 아버지와 함께 해주셨던 아주 고마운 분들이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에게 남편과 시부모님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저는 대학교도 같은 대학교에 붙어서 대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물론 서로 진로 방향은 달라서 다른 학과에 들어갔지만 12년을 함께 등교했던 것처럼 대학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군대를 가겠다며 머리를 아주 짧게 밀고 왔던 그날, 남편은 제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군대를 가는 지금 고백하는 게 너한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 많이 좋아해. 담백하게 말하는 남편의 고백이 오히려 그 어떤 요란스러운 고백보다 좋았던 저는 너 군대 가 있는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 테니까 무사히 제대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저희 연애는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군대에서 전화 기회가 생기면 시부모님이 아니라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휴가를 나와도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저와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나중에는 시부모님이 제게 남편의 안부를 물을 정도였죠. 남편이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할 무렵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항상 함께하던 남편도 없이 먼저 사회에 뛰어들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업무와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다르고 낯선 환경에서 유일하게 익숙했던 남편에게 저는 많이 의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남편도 막 복학을 하고 달라진 학교 생활을 하느라 많이 어렵고 지쳤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찡찡거리며 힘들다고만 하는 저를 챙겨주느라 정말 애썼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점점 익숙해지는 회사 생활과 인간관계에 저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쯤 남편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각자 일하는 분야가 다른 만큼 가끔씩은 서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겼고 그로 인해 싸우기도 했지만 저와 남편은 그 다툼을 이겨내며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제일 좋아하셨던 분은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하느라 바쁘셨던 일찍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대신해 저를 챙겨주셨던 저의 또 다른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순간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진짜 내 딸이 되는구나.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바쁘셨던 저희 엄마를 대신해 매일매일 예쁘게 머리도 빗겨주시고 따서 묶어주시던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 공주가 다 있을까? 우리 지혜, 그냥 이모 딸 할래? 네, 저는 이모 딸도 하고 우리 엄마 딸도 할래요. 아이고, 예쁜 공주. 아이고, 이뻐라. 어릴 때는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해주시고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정말 엄마에게 하듯이 아양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했거든요.
사실 어머님께서는 딸이 아주 간절하셨다고 해요. 남편이 태어나기 전 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100일도 넘기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일 때문인지 딸을 계속 낳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다시 뱃속 아기가 생겼지만 남자아이였고 그 남자아이가 남편이었죠. 남편을 낳고 3년 후 다시 아기를 가졌지만 둘째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딸을 보고 싶어 셋째도 도전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아기가 생기지 않아 딸을 갖지 못하셨다고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서는 또 다른 제 엄마가 되어주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하러 나가셔야 했던 아빠가 혹시라도 식사를 못하고 가실까 일부러 반찬을 많이 했다고 냉장고에 먹기 좋게 넣어주셨고, 제가 아침밥도 못 먹고 학교에 갈까봐 남편을 시켜 저를 데리고 와 아침밥도 차려주셨죠. 저와 시어머니는 피만 안 섞였지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본인의 아들인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으니 시어머니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지극정성을 아셨던 시아버지도 당연히 저희가 결혼을 해야지 누가 결혼을 하냐며 허허허 하고 웃으셨고요. 엄마, 아버지, 저희 결혼할게요. 허락해주세요. 저희 결혼 허락해주시면 부모님들 속 안 썩이고 잘 살겠습니다. 당연히 너희들이 결혼을 해야지. 너희들이 결혼 안 하면 세상 누가 결혼할 수 있겠니? 드디어 내게도 딸이 생기는 거예요, 여보. 세상에 이렇게 예쁜 딸이라니 너무 행복하구나. 아이고, 누가 보면 우리 형제가 아니라 지혜 누나가 우리 집 외동딸인 줄 알겠다. 옆에서 툴툴거리면서도 도련님은 진심으로 저와 남편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나도 지혜 누나랑 형이랑 언제 결혼할지 너무 궁금했었어. 근데 형이랑 누나 결혼하면 나는 누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형수님? 그렇지. 재경이 너는 이제 지혜한테 형수님이라고 해야지. 형수님이라니. 이상해. 난 그냥 누나라고 부를래.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저희 아빠에게도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 마음의 짐이 하나 덜어지는 느낌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아빠, 우리 잘 살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네, 아버님. 저희 절대 양가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눈에 눈물방울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위라면 당연히 결혼 찬성이지. 너희 둘이 언제 결혼 이야기 꺼내는지 기다리고 있었다. 저희 아빠도 당연히 너희 둘이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분 좋게 웃으셨고, 약 2주 뒤 양가 부모님들이 모이셔서 맛있게 밥을 먹으며 오순도순 상견례도 끝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족들이 워낙 알고 지낸 세월이 길어서 상견례보다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두 가족이 사이좋게 밥 먹는 시간이었죠. 이제 정말 사돈이네요, 사돈. 그러게 말입니다. 그동안 먼저 떠난 저희 집사람 대신해서 엄마 빈자리 없이 지혜 키워주셨는데 이제 정말 가족이 된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두 분께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이고 사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야 저희 집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는 거고 저희 집사람이 예전부터 누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반찬은 원래 만들던 거 재료 조금 더 넣어서 하면 되는 거고 밥은 원래 차리던 밥에 밥숟가락 하나 더 올리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냐고요. 안 그래요? 그래요, 사돈. 반찬이야 원래 만들던 거에서 더 만든 것 뿐이고 밥상이야 원래 있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린 게 끝이에요. 저희야말로 매번 감사했죠. 별로 힘들지 않았던 일인데 계절마다 과일, 고기, 좋은 약재들 항상 보내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렇게라도 자식 챙겨주신 두 분께 사례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끝이 없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잘 자라 두 사람이 짝이 되어 결혼한다니까
이만큼 경사스러운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돈, 오늘 차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기분 좋게 한 잔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사돈하고 한잔 하려고 차도 두고 왔습니다. 한 잔 받으시죠. 이러시면서 두 분이서 사이좋게 주거니 받거니 하시며 술을 드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앞에 놔주며 밥을 먹었고, 도련님은 짝 없는 사람은 슬프다면서 시어머님께 아양을 떨었죠. 아, 엄마, 세상에 바로 옆에 혼자인 내가 있는데 커플 티내는 것 좀 봐봐. 아, 나 너무 외로워. 으이구, 그러게 엄마가 뭐라 그랬니? 너도 얼른 너희 형처럼 좋은 아가씨 데려오라고 했지? 너희 형 봐라.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지혜지혜 거리면서 지혜 챙기더니 결국은 지혜랑 결혼하는 거. 너도 딱 지혜 같은 애만 데려와. 알겠어? 이러시면서 앙탈 부리는 도련님을 까칠하게 밀어내시면서도 젓가락으로는 도련님 앞접시에 맛있는 고기를 집어주셨죠. 물론 도련님뿐만 아니라 남편과 제 앞접시에도 고기를 덜어주시면서 얼른 더 먹으라고 웃으셨고, 저와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앞접시 위에 맛있는 고기 반찬을 한가득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결혼식도 상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아빠의 옆자리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결혼하지 않으면 누가 결혼하겠느냐며 축복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크게 바뀐 것 없이 여전히 부모님같이 상냥하고 좋으신 시부모님,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시던 아빠, 결혼했으니 이제 정말 형수님이라며 낯간지럽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형수님이라고 불러주는 도련님까지.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죠.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행은 가장 행복할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날도 다른 주말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러 시댁으로 간 날이었죠. 맛있게 저녁밥을 먹고 시부모님 과일 깎아드리겠다고 설치며 시아버지에게 방금 깎은 사과가 꽂힌 포크를 드리는데 툭 하고 포크가 떨어지더니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진행된 뇌출혈은 곧이어 시아버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저는 일도 그만두고 시어머니와 함께 교대로 시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지만 결국 시아버지는 저와 시어머니의 간호에도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를 떠나보내시고 시어머니는 많이 무기력해지셨습니다. 워낙 금슬이 좋으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더 그러셨겠죠. 저희 부부와 도련님이 돌아가면서 시어머니를 보살폈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무리 같이 밥을 먹고 TV를 봐도 결국에는 혼자 남겨진다는 게 시어머니를 우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특단의 조치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자. 정말? 나야 당신이 그런 결정 해주면 너무 고맙지만 괜찮겠어? 뭐가? 나는 우리 엄마니까 당신이 그런 말 해줘서 정말 너무 고맙지만 아무리 당신이랑 우리 엄마 사이가 좋다고 해도 시어머니고 며느리인데 괜찮을까 싶어서. 아니, 난 오히려 너무 좋은걸?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러지 못한 게 지금은 너무 후회될 정도야.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섬뜩 남이었던 나를 데려가서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챙겨주시고 항상 깔끔하게 머리 묶어주셨던 그 은혜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당신도 괜한 말 하지 말고 어서 가서 어머니 모시고 와. 알았지? 그러자 남편은 신이 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저희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강제로 모시고 저희 집에서 살다가 이제 됐다며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시는 시어머니를 설득시키는 걸 여러 번 한 결과 저희 부부는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돌려 세입자를 들여놓고 무대뽀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눌러앉았습니다.
아이, 됐다니까. 이제 너희 집으로 가렴. 언제까지 이 엄마 귀찮게 할 거니? 너희 정말 이럴 거니?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 부부와 같이 살수록 얼굴에 생기가 도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희 부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절대 시어머니에게 떨어질 생각이 없다는 걸 어필했습니다. 아, 몰라, 몰라. 나는 내 마누라 말만 잘 듣고 있는 것 뿐이야. 저는 저 어릴 때 어머님께서 차려주셨던 밥 갚고 있는 거예요. 그 밥 다 갚기 전까지는 이 집 나갈 생각도 없고요. 저희 이제 집도 전세 내놓고 세입자도 구해서 갈 곳도 없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쫓아내시면 저희 당장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반은 협박, 반은 애원을 하며 꿋꿋하게 시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죠. 저희의 이런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는 결국 항복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시어머니와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으며 날이 좋을 때는 꽃놀이도 하고 여름에는 가까운 계곡에도 놀러도 갔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자며 시어머니와 도련님과 산도 탔죠. 겨울에는 날이 추우니까 집에만 있자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며 남편이 사다 주는 군고구마, 군밤, 붕어빵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빠도 간혹가다 혼자가 된 사부인 건강이 걱정된다며 인삼, 더덕, 도라지, 몸에 좋다는 건 다 사서 선물로 보내주셨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그늘이 완전히 거칠 때쯤 도련님이 결혼을 해야 한다며 저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한다는 말에 이상함을 느낀 저희 부부는 주말에 도련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도련님은 운 좋게 청약에 당첨돼서 18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방이라서 수도권보다는 저렴한 가격이라 젊은 나이에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 찾아간 아파트에는 무슨 여자 물건이 그렇게 많은지 여자 속옷이며 구두, 가방, 화장품 이런 것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이 집이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부부가 사는 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저와 남편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안방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다가 제가 용기 내어 안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에 안방 안에서는 잠시 인기척과 함께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도련님과 처음 보는 여자가 나오더군요. 뭐예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쫙 찢어진 눈, 깡마른 몸에 묘하게 툭 튀어나와 있는 배. 한눈에 봐도 성질이 장난 아닐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여자 옆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있더군요. 저는 재경이 형입니다. 이 사람은 재경이 형수되는 사람이고요. 처음 뵙는 분이신데 누구세요? 사실 이렇게 묻지 않아도 대충 무슨 사이인지 의심은 갔지만 저도 남편도 콕 집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어림짐작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 내심 저런 사람이 제 동서가 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재경 오빠 가족 되시는 분들이세요? 저는 재경 오빠 아기 임신한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툭 튀어나온 배를 들이밀고 있는 여자 모습에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여자친구도 아니고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아기를 임신한 사이라니. 도련님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희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푹 내셨습니다. 그 한숨을 바로 옆에서 들은 여자가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가지고 땅 꺼지겠어? 왜?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마치 치와와처럼 사납게 지저대는 여자의 모습에 저는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순하고 밝기만 한 우리 도련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머리만 점점 아파오더군요. 도련님과 대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잠시 도련님 좀 데리고 나가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생각보다 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고 도련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옆에 있던 여자 눈치만 살피더군요.
여자는 자기 눈치를 살피는 도련님의 모습에 깔깔 웃더니 그렇게 하시라며 도련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누가 보면 제가 오빠 강제로 잡고 있는 줄 알겠어요? 아, 근데 나가는 건 제가 할게요. 제가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한 여자와 도련님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옷을 챙겨 입은 여자가 이따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하며 깔깔거리며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헬쓱해진 도련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도련님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와 남편을 식탁에 앉히고는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영주 말대로야. 영주가 내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해야 돼. 임신? 결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형이 널 아는데? 너 저런 사람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하고 돌아다녔길래 갑자기 임신 얘기가 나오고 결혼 얘기가 나와? 저는 흥분하는 남편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좀 미안하지만 뱃속의 아이 정말 도련님 아이 맞아요? 내가 그동안 도련님 여자친구 몇 명 봤는데 저 영주라는 사람은 그 전에 여자친구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 질문에 도련님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잠시 뒤 고개를 든 도련님은 차마 고개를 들고 할 수는 없는지 고개를 다시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봤더니 영주랑 한 침대에 누워 있었어. 그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갑자기 여자 무리가 와서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더라고. 같이 술 마신 친구들 말로는 내가 술 마시다가 다른 술집으로 2차 가자는 걸 뿌리치고 집에 간다고 하고 가게를 나갔다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술도 못 마시는 놈이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셔가지고는. 여보, 그만해. 나도 미치겠어. 그래도 어떡해. 내 아기 가졌다고 온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아기 아빠라고 하는데 어떡해. 둘 다 그만. 어찌됐든 이미 엎어진 물이잖아요. 주워 담는다고 담을 수 있겠어요? 둘이 목소리 키워가며 싸우는 것보다 수습을 해야지. 어차피 낙태는 불법이라 하지도 못해요. 저 여자분도 자기 인생이 있을 텐데 한번 잘 얘기해봐요. 꼭 결혼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도련님은 제 말에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있으니까 결혼하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기를 꼭 낳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저와 남편은 이 황당한 상황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어요. 후에 늪에 빠진 도련님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도련님 댁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도련님과 여자는, 아니 동서는 뱃속의 아이 때문이라도 얼른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며 저희에게 동서와 아기의 존재를 알리자마자 급하게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상견례 때에도 동서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짧은 미니 원피스에 화장은 아주 진하게 해서 도저히 상견례 자리에는 어울리는 패션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쩝쩝 소리를 내며 예의 없이 먹는 행동까지. 저와 남편은 입맛이 뚝 떨어져 그날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집은 해주실 거죠? 최소한 25평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아기 태어나기에는 오빠가 가지고 있는 집은 좁거든요. 당당하게 집까지 해달라는 동서의 말에도 저희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다행히 저런 상스러운 태도의 동서를 보고 놀라시진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련님을 만나고 온 날, 그날 바로 시어머니가 놀라시지 않게 미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다고 해요. 술도 못 마시는 놈이 적당히 마셨어야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한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임신했다고 재경이는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는 언제 알았니? 저희도 오늘 알았어요. 갑자기 도련님이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길래 저희도 이상해서 오늘 도련님 찾아갔거든요. 이미 둘이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아기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도련님이 같이 살자고 했던 것 같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잘못은 술 먹고 멍청이처럼 일 저지른 재경이가 잘못이지. 그 여자 성격이 보통 아닌 것 같던데 재경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되네. 안 그래도 그동안 도련님이 만나왔던 여자분들이랑 워낙 느낌이 다른 사람이라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어머님. 도련님도 상대방이 자기 아이 가졌다고 하니까 결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도련님은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만약 도련님이 소개시켜주겠다고 오면 마음 단단히 먹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절대 어머님 혼자 만나지 마시고요. 저 아니면 이 사람이랑 둘이 만나세요. 아셨죠?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께 절대 동서와 단둘이 만나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알겠다고 하셨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도련님께서는 어머님이 동서를 따로 만나게 하는 것보다는 예의는 아니지만 차라리 상견례 장소에서 다 같이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집은 당연히 저희 딸 명의로 해주실 거죠? 우리 딸 임신시켰으면 당연한 거 아시죠? 동서가 누굴 닮았는지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생김새부터 말투까지 쏙 빼닮은 동서의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집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는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해도 너무하시네요. 재경이가 잘못한 점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재수씨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 아주버님. 지금 제 잘못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찌됐든 제 뱃속에 재경 오빠 아기도 있는데 동생 아기 가진 사람한테 어쩜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나마 뱃속에 재경이 아기가 있어서 참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잘못이 있는데 너무 재경이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거 저는 마음에 들지 않네요.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우리 귀한 딸 임신시킨 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경이 혼자 잘못한 게 아닌데 너무 재경이 잘못으로만 몰고 가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재경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새살림 시작하는 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때문에 25평 이상의 집으로 이사하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하네요. 됐어요. 누가 아주버님한테 집 사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님께 한 거예요. 어머니, 저 정말 그 좁은 집에서는 못 사니까 큰 집으로 해주시던가 지금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집을 저희 몫으로 주시던가 그렇게 하세요. 당돌하게 말하는 동서의 말에 저와 남편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련님은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요. 어떻게 그 자리가 끝났는지도 모르게 저와 남편 시어머니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 정말 재경이 아기일까? 침대에 누워 서로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남편이 툭하고 뱉어내는 말에 저는 놀라 얼른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도 설마 그게 거짓말이겠어? 나도 미치겠다. 진짜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 동생한테 벌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다 꿈이었으면 좋겠고. 여보가 그러면 도련님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만해. 나도 도련님이랑 동서랑 결혼하는 거 반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방법이 없잖아. 재경이 자식 결혼한다고 하면 주려고 모아놨던 돈 있었는데 도저히 그 돈 못 주겠어.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그렇게 욕심 부리는 걸 봤는데 이걸 주면 그 욕심에 욕심을 더해주는 것 같아서 주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하나뿐인 동생이니 좋든 싫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물론 나도 그렇게 대놓고 욕심 가득 부리는 사람 처음이고 그런 사람 너무 싫지만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렇게라도 담을 수 있도록 해봐야지. 결국 남편은 도련님만 따로 집으로 불렀습니다. 도련님이 오시자마자 시어머니는 도련님의 등짝을 수차례 때리시고는 한숨을 내쉬면서 소파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차가운 물을 한 잔 드리고는 그 옆에 앉아 도련님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큰 건 아니에요. 남편이랑 저랑 도련님 결혼하실 때 주고 싶어서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이 결정될지는 몰랐지만요. 그래, 형수 말대로 너 결혼할 때 주려고 우리 부부가 모은 거니까 너 알아서 써. 너도 많은 고민은 했겠지만 만약 재수씨 뱃속에 아기가 없었으면 나는 이 결혼 반대했을 거야. 책임질 일을 했으니까 책임져야지. 어떡하겠냐. 그래도 마냥 죄인처럼 잊지 말라고 주는 거니까 그만하고 어떻게든 살아갈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러냐? 형. 정말 고마워. 그날 도련님은 집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남편이 준 통장과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반찬을 들고 다시 본인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겨울이 깊어진 12월의 어느 날 동서와 도련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혼전 임신이 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알려줘서 좋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친구들만 불러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은 꼭 하와이로 가겠다는 동서의 뜻에 따라 서방님과 동서는 하와이로 떠났어요. 저희 집은 아주 잠깐 정말 짧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방님과 동서가 돌아온 그날부터 평화가 깨진 건 두말하면 입이 아팠죠. 결혼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아 동서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서방님은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동서가 가지고 있던 빚을 갚아줬습니다.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월세를 구해 우선 이사를 했지만 그렇게 되자 동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 집에 와서 엉엉 울며 한풀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사기당해서 큰 돈을 빚을 졌지만 그래도 곧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좁은 월세방에서 어떻게 지내요? 세상 떠나가라 우는 만삭의 동서에 처음에는 달래도 받고 마침 저희 부부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분들이 일이 잘 풀려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셨으니 거기로 들어가서 돈을 좀 아끼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20평은 너무 작다고 징징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뱃속에 아기만 없었다면 강제로 끌어내서라도 집에서 나오게 했을 텐데요. 차마 뱃속의 아기 때문에 끌어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양손 무겁게 아침부터 찾아온 동서가 서방님까지 앞세워서 이제는 이 집에서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 대신 이제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아니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라니. 동서 곧 있으면 아기도 태어나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필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렸지만 동서의 막무가내 밀어붙이기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우 진짜 제가 어머니 알아서 잘 모실 테니까 이제 형님은 신경 끄시라고요. 형님 뭐 어머니 재산에 관심 있으셔서 일부러 지금 점수 따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결국 이런 동서의 등살에 밀려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습니다. 때마침 남편의 회사가 갑자기 이사를 결정하게 되어서 남편의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동서에게 시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수차례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정말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해. 알았지? 이제 겨우 다시 밝아지셨는데 언제 또 우울해하실지 모르니까, 부탁할게. 혹시나 어머님께서 나 찾으시면 꼭꼭 연락 주고. 알았지? 저의 이런 물음에 동서는 네네 이러면서 대충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갈까 했지만 어머니께서 모르는 동네로 가는 것도 싫고 시아버지 살아생전 함께했던 이 집을 떠나기 싫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결국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남편을 따라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사한 집은 시어머니 집에서 차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저는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매일매일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죠. 어머님 잘 지내시죠? 저희 이번 주말에 꼭 갈게요. 어디 가시지 말고 저희 기다렸다가 맛있는 거 먹어요. 아셨죠? 아유 됐다 됐어. 매주 피곤하게 왜 계속 오고 그래. 너희도 주말에는 쉬어야지.
아이, 참. 그런 서운한 말 하지 마세요. 저 아직 어머니한테 받은 밥 다 못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여기 와서 사시지. 그럼 저한테 못 받은 밥 다 채울 수 있으셨을 텐데. 아이고, 그 밥상 다 채우려면 어림잡아도 10년은 남았을 텐데. 됐다, 됐어. 그럼 주말에 도착해서 바로 전화 드릴게요. 11시에 전화 드릴 테니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처음 몇 개월은 어머니와 아주 연락이 잘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가 만삭이고 그랬으니 혹여나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까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오히려 시어머니가 나가실 때 배웅도 해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껄끄러웠지만 같이 살다 보니 말과 행동이 거칠어서 그렇지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도 했고요. 아무래도 뱃속에 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나 보더라고. 행동이랑 말투는 거칠어도 애는 참 좋은 애인 것 같아. 어제는 내가 좋아한다는 미역국 끓여주겠다고 주방에서 만삭인 몸으로 움직이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그동안 걱정했던 게 모두 거짓말인 것처럼 아주 착한 아이인 것 같더구나. 정말요? 다행이에요. 사실 저랑 남편이랑 이사하면서 엄청 걱정했거든요. 서방님이 일 나가시면 동서가 어머니 괴롭히는 건 아닐까 했는데 오히려 잘해준다는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기도 먹고 동서가 좋아하는 음식들 포장해서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그날도 어머니랑 점심 먹고 동서에게 줄 음식을 포장하는 사이 서방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 지금 영주 지금 진통 와서 병원으로 가고 있어. 형도 얼른 엄마 모시고 병원으로 와. 네,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동서와 아기는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났고 약 한 달 정도 조리원에서 생활하다가 시어머니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서가 집으로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방님이 장기 출장으로 약 한 달 정도 집을 비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출장을 좀 미루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승진이 달렸다는 도련님의 말에 제가 도련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도 동서 케어하면서 시댁에 지낼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이 있으니 괜찮다고 하시며 저를 말리시고는 저와 남편 서방님을 따로 불러앉히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어쨌든 이제 재경이 아기도 태어났으니까 이 집을 작은 애한테 출산 선물로 줄까 한다. 엄마. 그래요. 이 집은 엄마 거니까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세요. 나는 누구를 주든 상관없어. 저도 저희 남편이랑 같은 의견이에요. 저는 이미 어머님께 충분한 사랑과 마음 받았으니까 이 집을 누가 가지든지 상관없어요. 재환이랑 지혜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구나. 작은 애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희 부부는 깔끔하게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잠을 자는지 눈을 오래 감고 있길래 저도 잠을 자려고 했죠. 잠이 들락말락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묻더군요. 정말 좋은 사람일까? 누구 말이야? 재수씨 말이야. 정말 좋은 사람일까? 우리가 동서에 대한 첫인상이 좋은 건 아니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하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했잖아. 우리는 한 번도 동서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고. 동서 첫인상이 좋지 않았으니까 계속 의심하는 거지만 어머니는 다를 수 있지. 왜, 재수씨가 상견례 자리 때부터 엄마 집을 탐냈잖아. 나는 왜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릴까? 에이, 설마 그 집 때문에 어머니한테 잘했다고? 몸도 무거운 사람이? 그냥 우리가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놀러 갈 때마다 꼬박꼬박 마중 나오는 사람인데 너무 그러지 마. 또 모르지. 같은 나이 또래들한테는 좀 틱틱거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게는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저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하다는 남편을 달래가며 잠을 청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 주 주말부터 어머님과 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봐야 한다며 오지 말라는 짧은 문자만 와 있었죠. 느낌이 이상해서 서방님께도 전화를 걸었지만 서방님도 동서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더군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저는 곧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좀 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동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 나야. 잘 지내지? 아, 네, 잘 지내요.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는 동서의 전화에도 저는 괜히 긴장되어 한참 말을 고르다 어머니 잘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동서, 우리 이번 주에 한번 갈 생각인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기 선물 해줘야 하는데 말이야. 선물이라는 말에 아까와는 전혀 다른 음색에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어, 조카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선물을 해줘야지. 원하는 거 있으면 말만 해. 우리가 선물 사서 들고 갈게. 에이, 원래 아기 있는 집에 오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선물만 보내세요. 가지고 싶은 건 문자로 보낼게요. 이러면서 끊으려고 하길래 저는 얼른 다음 대답을 뱉어냈습니다. 그래, 동서가 문자 주면 내가 사서 보낼게. 그리고 어머님 한 번만 바꿔줄래? 요즘 어머니가 손주 보는 재미가 있으셔서 그런지 연락도 안 되네. 어머님 좀 바꿔줄래? 하지만 이내 뚝 하고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처럼 굳어서 전화를 받던 그 자세 그대로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할 말만 하고 끊는 동서의 성격이 잘 보여지는 전화 예절이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저와 시어머니가 전화를 못하게 막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일하고 있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시어머니 댁으로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반차를 쓸 테니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금 내가 반차 쓸게. 당신 혼자 어떻게 간다 그래. 아니, 당신 올 때까지 못 기다려. 우리 어머니 잘 계시는지 내가 봐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나도 엄마 잘 계시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하니까. 어? 그럼 당신도 어머니 댁 앞으로 바로 와. 나는 택시 타고 먼저 가 있을게. 남편에게 단호하게 시어머니 댁으로 오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타이밍 좋게 오는 택시를 잡아 시어머니가 사시는 동네로 가달라고 기사님께 말씀드리고는 불안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용수철처럼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가다듬고 초인종을 눌렀죠. 짧게 띵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는 짜증이 가득 섞인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가요, 가. 아, 이번에는 조용했는데 왜 그래요? 잠시 뒤 희미하게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동서는 문 앞에 선 저를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인상을 쓰고 자신의 몸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더군요. 그러고는 한껏 짜증내면서 물었어요.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찌나 앙칼지게 물어보던지 순간 깜짝 놀라 심장에 쿵쿵 뛰는 소리가 귀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시댁에 오겠다는데 동서한테 말하고 와야 돼?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어. 어머님은 어디 계셔? 여기가 형님 시댁은 맞지만 엄연히 제 집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외출하셨어요. 가세요. 이러면서 저를 밀치는 거 아니겠어요? 방금보다 날카롭게 대응하는 동서를 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저는 있는 힘껏 동서를 밀쳤습니다. 동서는 안간힘을 쓰며 버티다 결국 밀렸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그곳에서 저는 최악의 집을 마주했습니다. 더러운 기저귀들이 쌓여있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를 쓰레기 봉투들이 가득 쌓여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누구의 옷인지 모를 옷들과 함께 소파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술에 취했는지 술 냄새를 풍기며 나체의 몸으로 누워있더군요. 순간 최악의 상황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엄마!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작은 방이며 안방의 화장실 문도 열어봤지만 시어머니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동서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죠. 어머니 외출하셨다니까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경비원분께 다 여쭤보고 왔어. 엄마가 외출 안 하신 지 좀 됐다고 말이야. 너 우리 엄마 어디에 숨겼어? 저는 앙칼지게 말하는 동서보다 더 앙칼지게 말하며 동서를 쏘아봤습니다. 그 순간 다시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울음소리를 따라 주방에 있는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보일러실 문을 열자 콩콩한 먼지 냄새와 함께 그 좁은 곳에서 눈에 피멍이 든 시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얼으며 숨어 계시더군요. 활짝 열린 문에도 나올 생각은 하지 못하시고 그저 멍하니 아기만 달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기만 달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품에 꼭 끌어안고 동서를 찢어 죽일 듯이 째려봤습니다. 동서는 잠시 움찔거리는가 싶더니 소파에서 자고 있는 남자를 깨우려는 듯 빠른 걸음으로 거실로 향하더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걱정하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일 거라는 생각에 저는 냅다 소리를 질렀죠. 여보, 나 여기 있어, 보일러실!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곧바로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니 도련님과 남편이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도련님은 소파 위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남자를 보고 넋이 나갔고 남편은 저와 어머니를 찾아 주방에 들어와 제 품에 안겨있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곧장 뒤를 돌아 주먹을 꽉 쥐고 동서를 쏘아봤고 동서는 남편의 그런 눈빛에 쫄아 고개를 푹 숙이고 안방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도련님은 엉망이 된 집안과 나체의 남자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남편 차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는 것에 잠시 머뭇거리셨지만 이내 저희를 따라오셨어요. 저희는 그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얼굴에 난 상처 외에도 몸에 생긴 타박상이 맞아서 난 상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진료 기록을 떼어 동서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는 시어머니의 마음에도 상처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센터를 예약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련님은 도련님 나름대로 집안이 엉망이었던 것과 그동안 이웃집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때리는 소리, 아기 우는 소리 등을 듣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던 민원들과 술에 취해 나체로 소파에서 자고 있던 남자를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 남자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남자는 직장도 없는 백수로 동서와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사기를 쳐온 사기꾼이었습니다. 동서가 남자를 물어오면 그 남자를 사기쳐서 남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일종의 꽃뱀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도련님이 다음 타겟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련님이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결혼 후 이혼을 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왕창 뜯어낼 생각이었다는 게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아기도 유전자 검사 결과 도련님의 아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도련님은 곧바로 동서와 남자를 사기죄 및 사기 결혼으로 신고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집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셨습니다. 치료를 어느 정도 받은 후 의사가 말하기를 어머님께서 짧은 시간 강한 폭력과 공포를 느끼면서 다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케어를 위해 매일매일 신경을 썼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도련님도 동서와 이혼을 하고 아기도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고소는 진행하고 있어 끝이 난 게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어느 사람에게든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조심하라는 마음으로 글솜씨도 없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이소은이라고 합니다. 평소 사연 채널을 많이 듣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평소에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면서 이 사연 채널을 듣고 있는데요. 덕분에 적적하던 삶에 큰 위로와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도 해볼까 해요. 부디 딸과 같이 여겨주시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꽤나 오래 알아왔어요. 요즘은 우울증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하고도 감기 같은 질병이라고 많이들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생에서 한 번쯤 다들 우울증을 걸리기도 하고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찾아오는 병이라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가장 힘든 시기 우울증으로 무려 10년을 고생했네요. 제가 우울증을 알았던 건 아마도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다지 화목하지 못한 집안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자식에게 무관심하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저는 보육원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그날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엄마는 저를 세워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은아, 이거 사탕 먹고 있어. 엄마랑 아빠 금방 올 거야. 알겠어, 엄마. 얼른 와야 해? 저는 보육원 선생님의 손에 끌려가기 전까지 꼬박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허나 부모님이 오지 않을 거란 걸 확인사살한 후에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매일같이 엄마와 아빠를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보육원 생활은 버겁고 힘들었어요. 또래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지도 못했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던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어른도 없었어요. 보육원 원장님은 좋으신 분이었지만 저희 보육원은 챙겨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저는 그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했어요. 특히 학교 선생님과 같은 주변 어른들에게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준다고 하죠. 저는 늘 제 생각이나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좋아하는지가 우선이었어요. 저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병이 찾아온 것 같아요. 보육원에서 독립하여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혼자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공허하고 우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이 기분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술 기운을 없애기 위해 이름 모를 약을 한 알은 먹고 출근을 하곤 했어요. 사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제게 우울증이 있는지 몰랐어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저는 잘 웃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일 뿐이었죠. 그때 만난 남편은 저에게 한 줄기 햇빛 같은 사람이었어요. 소은 씨,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주었던 제 마음을 먼저 알아봐주고 말 걸어주는 사람. 그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마음의 안부를 물어봐 주었고, 저는 남편의 한마디로 그날의 기분이 좌지우지되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먹는 정신과 약봉지를 우연히 회사 책상 위에서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남편도 제게 마음이 있었던지라 조금 제 표정이 안 좋아 보이면 그렇게 먼저 안부를 물어봐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호의가 좋았고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 어느새 짝사랑이란 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저기요, 오늘 끝나고 같이 맥주 한 잔 안 하실래요? 맥주요? 좋죠. 그럼 제가 아는 곳으로 갈까요? 그렇게 남편에게 빠져든 지 6개월 되던 차, 저는 어렵게 데이트를 제안했고 남편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의 데이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는 바로 사귀게 되었답니다. 저는 남편이 제 마음을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도 받아들인 거고요. 남편과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난 이후부턴 제 마음속에 무언가 싹 트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에 없던 안정감이 생기면서 여유가 생겼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드니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전처럼 다른 사람의 요구만 무작정 맞추지 않아도 되었죠. 거기다 남편에게도 저와 비슷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 남편이 해준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셨다는데요. 남편이 10살 무렵 떠나신 시어머니께선 이혼을 한다 해도 언제든 남편을 보러 오겠다고 약속하셔놓곤 한 번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다 해요. 남편은 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언젠가부턴 자기에게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하고요. 내가 소은이 너처럼 보육원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남편과는 소소하게 잘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둘 다 꿈이 나중에 돈을 많이 모으게 되면 큰 카페를 열고 싶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얘기할 거리도 아주 많고 같이 카페 탐험을 하는 등 즐길 거리도 많았어요.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간 여행에서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저녁, 따뜻한 침대, 그 모든 것이 포근하고 안락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었던 제게 남편과 있는 삶은 그 자체로 축복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갖게 된 느낌이었달까요? 저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행복함이 매일매일 이어졌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에게 걸려온 연락 한 통으로 모든 게 바뀌게 되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곧 갈게요, 아버지.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하셔? 그게 자기야. 어머니가 집에 왔대. 뭐라고? 어머니께서? 네. 어느 날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시어머니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시어머니의 방문에 저희 부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남편은 어렸을 적 호련히 떠난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깊었던지라 첫 만남이 그리 밝고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정재야, 엄마야, 갑자기 와 놀랐지?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미안하다. 네 결혼식도 가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었는데 차마 염치가 없어서 말이다. 시어머니는 펑펑 우시며 아들 앞에 나타나고 싶었지만 이혼 후에는 10여 년 동안 빚을 갚느라 바빴고 그 후엔 아들이 자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아들 앞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부끄럽지만 그냥 미친 듯이 돈만 벌면서 살았어. 당신과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빚을 갚아야 하니까. 그러다 최근엔 암인 걸 진단받고 투병을 하게 됐어. 근데 죽을 병에 걸리다 살아나니까 우리 아들이 당신이 너무 보고 싶더라. 너무 미안하고. 시어머니는 암이었다며 진단서까지 내밀었고 다들 그 진단서를 보다 침묵했어요. 시어머니는 죽다 살아나니 그제야 찾아가 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겼다고 남편을 보고 우는데 남편도 시아버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보시고는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네가 우리 며느라기구나. 소은이라고 했나?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놓을 줄은 몰랐고 저는 빼지 못한 채 어정쩡한 자세로 시어머니를 마주했어요. 그때 남편이 푹 한숨을 쉬더니 제 손을 시모에게서 빼어 가봐야겠다고 등을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붙잡으려 하자 남편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을 하며 뒤를 돌았어요. 이런 말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제 남편을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편을 이해했어요. 적합한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하고 자란 남편에게 어머니는 애증의 대상이었어요. 사랑하지만 용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남편에게도 그럴 게 분명했어요. 저는 집으로 가는 내내 어두운 남편의 표정을 보며 저 역시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은 그날 피곤하다며 일찍 잠에 들었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다 심란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죠.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 받아보니 낯이 익은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로 보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단둘이 보길 원했고 저는 차마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정갈한 한식당 안에서 초조한 얼굴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서더니 제 의자까지 빼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우선 죄송하지만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혹시 정재 씨랑 화해하고 싶어서 그러신 건가요? 그래, 맞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너를 불렀어. 근데 어머님, 이건 제가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재 씨 마음에 달린 문제인데 아직 정재 씨는 어머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서요. 안다, 알아. 근데 나는 정말 내 아들밖에 없어. 정말이다, 소은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뒤로도 얼마나 자기 입장이 급박한지 줄줄이 읊으셨어요. 요약하면 어머님은 아들이랑 화해하고 싶다는 말씀이셨고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저는 남편도 이해하고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마지막 말에 그만 저도 마음이 동해버렸어요. 내가 이 지갑 속에 애의 사진을 넣어놓고 계속 보고 다녔다. 얼굴 잊어버릴까봐. 행여나 그럴까봐 까먹지 않으려고. 나는 죄인이야. 부모가 되어 해준 게 하나 없으니 걔한테 엄마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저 얼굴만 보고 안부만 들으며 살고 싶구나. 시어머니가 내민 것은 지갑 속에 해질대로 해진 남편의 사진이었어요. 보고 싶을 때마다 얼마나 그걸 어루만졌는지 알 수 있을 만큼 해진 그 사진 위로 시어머니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고 그 순간 저는 알겠다고 시어머니를 돕겠다고 말해버렸어요. 지킬 수 있는 약속일까 싶었지만 죽다 살아난 아들에게 얼마나 다가가고프면 나한테 손을 벌릴까 싶어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싶었어요. 결정은 남편이 하더라도 말이죠. 어쨌건 집에 돌아오고 나서부턴 약속을 이행해야 했기에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랑 단둘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단둘이 만나는 자리도 만들고 시어머니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은근슬쩍 흘렸죠. 처음에야 남편도 왜 자기에게 말도 안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냐며 길길이 날뛰었죠. 남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이미 미움과 원망이 많이 쌓여 있어 시어머니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어요. 허나 시어머니는 꽤나 정성을 보이셨어요. 매일 저를 통해 반찬도 전달해 주시고 몸에 좋은 보약도 지어주시고 이런 행동이 1년 넘게 이어지자 남편도 받지마 그거 하면서 막상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들을 버리지는 못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반응들을 말해드리면서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제게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 묘하게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나곤 했어요. 비록 고아로 자라 이제는 찾을 수도 없는 부모였지만 남편의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돌아와 남편에게 용서를 빌고 있으니 때때로 그런 남편이 부럽기도 했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짙어졌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시어머니를 받아주신 지 오래였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혼자였으니 티는 안 내셨지만 많이 외로우셨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집에 들이시곤 몇 번 시댁에 방문을 해보면 이미 부부 비슷하게 생활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대화는 잘 하지 않으시지만요. 그렇게 지내길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과 저 모두가 모인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미리 언지를 주셨지만 남편과 정식으로 화해를 하고 싶어 만들어진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떨렸어요. 약속된 시간에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저희 남편에게 지난날의 진심을 담은 사과를 건네셨어요. 정재야,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너에게는 더 할 말이 없다. 너무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널 보고 싶어 하고 있었어. 널 늘 그리워하고 있었단다.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 싶어 숨을 죽이며 남편의 반응만을 살피고 있는데 남편이 가만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더라고요. 이미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성정이 착한 사람인데다 지금껏 시어머니가 1년 넘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던지라 남편도 더 이상 벽을 세울 수는 없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반응에 내심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20년 만에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셨어요.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반대로 저에게는 불행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죠. 시작은 저 혼자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집을 방문하신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꾸지람을 하시더라고요. 얘, 너 내가 준 반찬 그거 냉장고에 넣어놨니? 네, 어머니 해놓았는데요. 근데 그게 왜 맛이 변해 있니? 내가 저번에 보니까 맛이 변해 있어도 한참 변해 있던데. 얘, 내가 말했잖니. 냉장 보관 안 하면 상한다고. 넌 어쩜 귀머거리도 아니고 한 번 말하면 철석같이 알아들어야지. 두 번, 세 번 말하게 하니? 어머니.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아니, 한 번 말하면 빠릿빠릿하게 해야지. 그 정도 눈치도 없니? 이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꾸지람을 하신 걸 본인도 기분이 상하셨겠지, 그러니 그렇겠지 하고 이해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수준은 점점 도를 넘어서더라고요. 어느 날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마음대로 신혼집에 들어오시질 않나. 아들과 보낸 시간을 좀 더 누리겠다면서 갑자기 자고 가신다고 하시질 않나.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으련만 전혀 하지 않고 무작정 들어와 자기 멋대로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하나둘 이해가 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연락을 미리 주시면 제가 배웅이라도 나갔을 텐데요. 너는 근데 내가 오는 게 달갑지 않으냐? 네? 그럴 리가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있는 게 배고프다. 밥 줘라. 식사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어머니 올 줄 모르고 오늘은 원래 남편과 밖에서 먹기로 했어서 집에 밥이 없는데 외식 괜찮으세요? 외식? 아니, 우리 정재는 밖에서 먹는 밥 안 좋아하는데 무슨 외식이니? 그리고 외식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몰라서 그러니? 조미료 투성이 음식을 왜 돈 주고 사 먹어?
내가 갖다 준 반찬 있잖니? 그거 먹으면 되잖아.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연락을 하고 오지 그랬냐 하면 배터리가 없었단 핑계를 대셨고 식사도 곧 죽어도 안 해서 하시려 했어요. 그럼 저만 죽어라 집안일을 해야 했죠.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불편해질 무렵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불러내시더니 또 다른 식으로 트집을 잡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바로 제 옷차림으로 말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제가 그때 입었던 티는 가슴이 보이는 티가 아니었고요. 조금 딱 달라붙는 티였어요. 민망하지만 살이 쪄서 널널했던 티가 달라붙어 큰 가슴이 유독 드러났던 건데 시어머니는 그걸 지적하고 나서더라고요. 흉측하다느니 얼른 갈아입고 오라느니 그러면서 온갖 상처를 다 주더니 급기야 제가 이대로 화를 내기도 못해 어쩔 수 없이 옷을 갈아입고 오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한 듯 웃으셨어요. 아유, 얘, 나는 네가 나를 무시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입고 온 줄 알았어. 미안하다, 아가. 기분 상했다면 사과하마. 오늘 저녁은 내가 사주마. 나중에는 저렇게 온화하게 웃으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마치 화라곤 안 내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사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추측한 이유로는 아들에게 떨어져 있던 세월이 긴 만큼 엄마 노릇을 하고 싶긴 한데 막상 엄마 노릇을 하자니 남편에게 다가가긴 좀 어색하고 괜히 저에게 와 온갖 텃세 아닌 텃세를 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묘한 자격지심이 겹쳐져 제가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하거나 연락을 소홀히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CM으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인터넷에서도 여러 유형의 시어머니들을 보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는 처음이더라고요. 마음 둘 데가 없어 친구들에게 상담도 해보았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 대부분은 비슷했어요. 소은아, 지금부터 저러면 니네 시어머니 점점 더 강도가 세질 것 같은데 어떡하면 좋니? 얼른 남편에게 말해서 중재를 좀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런 건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말을 전달해줘야 해. 근데 참 제 상황이 특수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걸 그대로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다시 시어머니와 멀어질 것이고 그럼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실 게 뻔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게 두렵기도 했고 또 당시에는 시어머니의 따스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터라 좋은 분일 거라는 희망을 저버리기도 두려웠어요. 사실상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실 때도 많았거든요. 아유, 우리 아가,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엄마가 사줄 테니 남편 데리고 나와라. 너 초밥 좋아하지? 엄마가 맛있는 초밥집 알아. 거기 데려가 줄게.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로 자라온 걸 알아서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땐 스스로 엄마라고 칭하였고 저에게 맛있는 거 듬뿍 사주시면서 우리 며느리가 수고가 많다. 네 덕분에 아들과 이렇게 밥도 먹는다 하며 잘해주셨어요. 그럴 땐 얼떨떨하면서도 그래 내가 그래도 좀 더 잘해드리면 언젠가 나를 이뻐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품기도 했어요. 그냥 시어머니께서 예민하실 때만 피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말 그대로 지금 생각하면 착한 며느리병이 걸린 채 살았네요. 허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게 잘해주시다가도 갑자기 돌변하여 저를 공격하고 지적하고 나섰어요. 어느 날은 제가 남편에게 아침밥을 먹이지 않고 토스트를 먹였다는 이유로 당장 시댁으로 건너오라 하시더니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해선 안 될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너는 그게 문제야. 왜 대체 귀한 내 아들을 토스트를 먹여보내니? 걔가 그거 먹고 기운이 나겠어? 아니, 토스트 냄새 묻히고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집에서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니는구나 생각할 거 아니야. 얘, 너 지금 내 얘기 듣는 거니? 어딜 쳐다보는 거야? 여길 봐야지. 너 나 무시하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둘 다 바쁠 땐 시리얼을 먹기도 하고 토스트를 먹기도 해요. 일이 바쁘다 보니 그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정재 씨처럼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꼴에 그 월급 받으면서 일한다고 생색내기는? 예, 그 월급이면 일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살림하고 조신하게 내 아들 챙기면서 사는 게 낫다. 그게 여자의 삶이야. 어머니, 저도 제일 좋아해요. 나름 열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편 모시는 걸 소홀히 하면서까지 네 일 하는 건 잘못된다 말하는 거 아니니? 너 아주 이상한 구석이 있다. 부모 없이 자랐으면 눈치도 빠르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지금 너 내 기분이 어떤지 짐작이 안 가니? 이럴 땐 시어머니한테 무조건 잘못했다, 죄송하다 해야 하는 거야. 가끔 시어머니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들먹여 이런 식으로 욕을 하기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보육원 출신이라는 제 과거를 들먹이는 잔소리는 가끔 너무도 상처로 남는지라 그때는 저도 어머니, 그런 말은 너무 듣기 불편해요. 저도 사람인데 감정에 치는 말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맞섰습니다. 어머닌 제 말을 듣더니 이게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 너 또 날 무시하냐? 내가 니네 집 다시 오나 봐라? 하고는 쪼르르 나가버리셨어요. 그래도 며칠째 제가 연락도 없고 전화도 드리지 않자 눈치는 보이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선 그래, 그때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하며 사과를 대충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너무도 많았지만 일단 사과는 받았으니 저도 알겠어요, 어머님. 이제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런 심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고 넘어가곤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기는 유독 시어머니께서 그간 했던 잔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입안에 혀처럼 저에게 잘 해주셨던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있던 제게 전화를 거셔서 돈을 빌려달라 하신 게 그 시작점이었어요. 소은아, 지금 엄마한테 5만 원만 입금해 줄 수 있니? 아니, 장 보러 왔는데 그만 지갑을 두고 왔지 뭐야. 아이, 내 정신 좀 봐.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님. 금방 보내드릴게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액수였어요. 10,000원, 5만 원, 어쩔 때는 10만 원, 이 정도에서 그쳤어요. 지갑을 두고 오셨다길래 급하게 입금해드린 거였죠. 근데 문제는 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액수도 커진다는 거였어요. 언젠가는 제게 전화를 거셔선 굉장히 미안한 말투로 소은아, 엄마가 한의원에 왔는데 약값이 생각보다 비싸네. 3개월 한꺼번에 지으면 할인을 더 해준다고 해서 100만 원만 입금해 줄 수 없겠니? 하는 거였어요. 사실상 100만 원이란 액수가 작은 액수도 아니고 그걸 왜 굳이 저에게 빌려야 하는 건지, 왜 시아버지의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건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아휴, 그게 말이다. 내가 사실 요 며칠 전에 엎어져서 허리를 다쳤거든. 근데 내가 한의원 다닌다고 하면 괜히 이 양반 걱정할까 봐 그런다. 솔직히 말하면 집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다 보니 돈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미안하다 얘. 내가 얼른 일자리를 구하든가 해야지. 아휴, 이 나이 돼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런 사정이. 네, 알겠어요. 어머님, 입금해드릴게요. 절대 정재한텐 말하지 말아라. 부탁한다.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눈치가 보였으면 한의원도 제대로 못 가실까 싶어 넉넉하게 돈을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빌려드리고 난 후 시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며 너무 고맙다고 저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더라고요. 그러다 저와 남편이 새로운 인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곧 시어머니의 일도 있게 되었어요. 사실상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었었는데요. 바로 시아버지께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가게를 차려주신다고 한 거였어요. 월급쟁이로 2명 살기 빠듯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던 도전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희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얘들아, 너희 요즘 많이 힘들지? 예전부터 너희들이 자그마한 카페 하는 게 꿈이라고 들었다. 그 꿈 내가 이뤄줄 테니 한번 마음 잡고 시작해봐라. 아, 너네들끼리는 사는 게 고단해서 돈 모으기도 힘들고 그럴 거 아니냐. 난 누구보다 우리 아들 며느리 믿으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저희는 그저 너무 감사하고 기뻐 아버님께 계속 고개를 숙였죠. 저는 괜히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아버님께서도 어렵게 모으신 돈일 텐데 저희를 위해 써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잘해보라며 환한 얼굴로 응원해주시고 저희는 그렇게 시아버지의 지원을 약속받고 동시에 퇴사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가지 않는 주말엔 남편과 함께 이것저것 조사도 하고 카페 하시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준비를 해나가던 찰나 기어이 큰 사건이 터지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갑자기 1,000만 원이라는 액수의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을요, 어머님? 그래.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니 얼른 입금해다오. 시어머니는 절박한 목소리로 제게 그 큰 돈을 요구했고 그러자 저도 덩달아 불안해졌어요. 혹여나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싶어. 어머님, 혹시 지금 어디세요? 안 좋은 상황이라도 처하신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아니라니까 그런 거? 그냥 달라면 좀 주렴. 내가 어떻게든 갚으마.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까지 지르셨고 무턱대고 1,000만 원을 입금해달라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나 돈을 건네주겠다고 한 뒤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장소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글쎄 강원도에 계시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 건가? 대체 왜 거길 가신 거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채 저는 시어머니 있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도 없이 어떤 허름한 모텔에서 혼자 숙박을 하고 있었는데 절 보자마자 돈부터 가져왔냐고 묻더라고요. 어머니, 그 전에 여기 왜 혼자 와 계신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예, 네 시아버지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까봐? 다 안다. 친구들이랑 여행 왔는데 나만 여기 더 남아서 며칠 더 묵기로 한 거야. 그나저나 돈 가져왔지? 얼른 줘라. 현금으로 준비했니? 심지어 시어머니의 말은 어딘가 묘하게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이랑 분명 강원도에 왔다 했는데 여기 오기 전 남편에게 물으니 자기에게는 강원도가 아닌 부산에 간다고 했고 혼자 떠난다고 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가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고 시어머니에게 몇 가지를 더 캐물었어요. 허나 시어머니는 그 어떤 질문에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고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약속한 카드 한 장을 주고 그날 시어머니의 뒤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고맙다, 아가. 내가 이 돈은 꼭 갚으마.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카드를 받고 아기처럼 웃으며 좋아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가다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바로 시어머니가 다름 아닌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중독자의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신없이 도박에 빠져 카드를 굴리고 계셨고,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지금껏 제게 왜 돈을 빌려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 시아버지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요. 시아버지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계셨어요. 어떡하면 좋으니? 네 시어머니가 돈을 모두 들고 도망갔다. 너희 주려 했던 그 돈을. 내 잘못이야.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시아버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고 저희에게 주기로 한 돈이셨죠. 말을 듣자마자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눈은 도박장 안에 시어머니 얼굴로 향했어요. 곧이어 전화 너머에선 남편이 당장 엄마를 찾아낼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뒤이어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시아버지께서 울면서 말씀해 주신 사실이었는데요.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20년 전 그 여자 도박에 중독돼서 내가 내쫓은 거야. 이런 일이 생길 걸 알았으면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끊었다고 하도 신신당부를 하길래 속아 넘어가 버렸다. 다 내 잘못이야. 시아버지의 말을 듣는데 입이 딱 굳어버렸어요. 정말이에요, 아버님? 그래 사실이다. 내가 죄인이야. 시아버지의 말까지 듣고 나니 제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잠시 전화를 끊겠다 하곤 바로 도박장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웃기게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다가 더듬거리며 묻더군요. 너 혼자 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연락드릴 거예요. 어머님 여기 있다고요. 뭐? 안 돼, 안 된다. 소은아, 제발. 나 그냥 잠깐 놀러 온 거야. 진짜야, 딱 한 판만 하고 가려 했어. 잠깐 오신 분이 그 돈을 들고 도망가셨어요? 이거 놓으세요. 저 어머니 봐드릴 생각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처음엔 안 된다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몇 번이나 매달렸어요. 그러나 제가 안 된다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하자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저를 표독스럽게 노려보시더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은 차라리 제 뺨을 내려치는 게 나을 것 같은 말이었어요. 너 부모도 버렸다며? 부모도 버린 너 내가 가여워서 아주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부모가 애 버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어. 네 되바라진 이 꼬락서니가 싫으니 버렸겠지. 근데 시애미한테도 이런 식으로 해? 저는 그 순간 마지막 참고 참았던 이성의 줄이 끊기는 게 느껴지면서 어머니 뺨을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뺨을 감싸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요? 부모가 애 버리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요? 어머님, 저 그래서 무시하셨죠? 그래서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셨죠? 근데요, 어머님, 사람이 해선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어요. 어머님은 당신 자식을 버리신 분이에요. 어머님 말대로 전 버려진 사람이라 엄마 얼굴도 모르는 고아이지만 어머님은 가족들 마음에 온 상처를 다 내고 혼자 도망가셨다가 기어이 다시 돌아오셔서 또 상처를 낸 가해자라고요. 이제 본인에 대한 주제 파악이 되셨어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제 음성이 울리자 시어머니는 무서우셨는지 그제야 뒷걸음질 치며 헐레벌떡 도망가기 시작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추한 마지막을 끝까지 마주보았어요.
그러다 제가 여길 들어오기 전 신고한 경찰을 만났는지 밖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한번 들리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포함한 도박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조리 경찰에 이송되었어요. 경찰서에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었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요. 제발요. 정재야. 당신은 용서 빌 자격도 없어. 벌 받을 거 다 벌 받아. 허나 이미 화가 많이 나신 시아버지에게 자비는 없었죠. 남편 역시 이제 내 인생에 엄마란 글자는 없다며 등을 돌렸고요. 남편은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 많이 힘들어했고 시아버지도 자기 탓이라며 자책하는 기간이 기셨어요. 저 역시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 빌린 것이 전부 도박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론 제 행동이 많이 후회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어요. 지금으로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 가족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보듬고 보듬으며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많이도 노력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로 제 마음의 상처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제가 부모에게 버려졌던 그 상처,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던 마음,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 줄 알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하나가 저를 붙잡고 늘어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당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건 그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보고 나니 한 가지 스스로와 약속 같은 다짐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좀 더 마음을 굳건히 하여 나를 보듬으며 살아야겠다는 것을요. 지금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법적 처분을 받아 징역을 살고 계세요. 남편과 저는 저희대로 단란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저희만의 생활에 완전히 정착해 시어머니의 일은 잊고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또 저희가 꿈꾸던 가게는 아직 열지 못했지만 그건 또 차차 이루어 나가면 되니 잠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사이에 아이도 생겼어요. 임신 초기라 조심하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떨까, 저는 어떤 엄마가 될까 한편으론 기대가 많이 돼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부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길고 무거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무탈하시기만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